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조기준 선생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한국 경제사에 많은 연구 업적을 쌓아오신 선생님의 학문의 길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로 조기준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년 퇴임하신 후로도 계속해서 바쁘시게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내가 이제 정년 퇴임한 것이 82년인데, 네. 그러니까 5년 됩니다. 네. 5년 되는데 처음에는 그 정년이라는 게 상당히 쇼크를 줍니다. 네. 일선에서 뭐 교육을 담당하고 직접 그 대학에서 강의하던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쇼크를 주던데 차차 이제 그 역시 정년을 하고도 자기가 있던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는 좀 맡고 있고 또 다행히 한양대학에서 좀 와서 뭐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나가고 뭐 그리고 뭐 학술원 일도 보고 또 뭐 최근에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일도 보고 뭐 그럭저럭 뭐 하니까 그렇게 그 심심찮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세계적으로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이 대개 10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아시아 제국 중에서도 대개 뭐 대만이라든가 뭐 이 타일랜드라든가 대부분의 저희 나라에서 다 하고 있어요. 14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1906 그러니까 자작년 겨울에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을 우선 정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그 통과됐습니다. 법률이. 그리고 그 시행령이 작년 7월 초하로부터 이제 시행령이 이제 반포돼 가지고 우리가 그 구성한 것은 작년 7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뭐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정월 초하로부터 실시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불충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았습니다. 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 최저대개 심의위원회 하면 대부분이 이제 그거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그 모든 그 정부 산하의 그 자문기관인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장관은 그걸 구속받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걸 법률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선 그 정부의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고 정부에 대해서 실시할 그 의무를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과거에 대개 우리나라 원래 저임금지대입니다. 네. 세계에서도 저임금지대인데 정부에서도 이 저임금이 너무 오래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85년도부터 월 10만 원 미만은 없애라 하는 것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아무 법적 구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 내놔 이하는 전부 없애라. 적어도 최저한도 10만 원 이상은 줘라 하는 것을 4년 동안에 실시해 보니까 역시 그러고도 10만 원 미만이 근 10만 명, 7만 명 내지 10만 명, 10만 원 미만 받는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역시 이건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법은 요거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정부 구속력뿐만 아니라 이게 공고되면 기업체에서는 이거 실시 안 하면 네. 이 채형과 법률 이 뭐인가 이 벌금형을 물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미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체에서 실시 안 하면 처벌도 받고 기업주는 처벌받고 거기서 벌금형도 물고 그렇게 되면 기업주가 또 그 기업을 그만두어서 폐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실업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게 정하기 어려운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심의위원회에 각계 그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근로자 측에서도 9명이나 그 심의위원회에 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근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이제 근로위원회 그 구성 관계를 보면 근로자 측에서 그러니까 노총에서 주로 오죠. 9명. 네. 그다음 사용자 측 뭐 경총이라든가 정경련 9명. 그다음에 이제 공익위원 9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위원이라는 게 주로 대학 교수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근로자위원 대표 9명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고 네. 사용자는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그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선 그 내놓은 것이 근로자 측에서는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대개 제조업 부분뿐입니다. 제조업 부분. 네. 그리고 차차 이제 내년도부터는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이렇게 확장시킬 예정이고 그 제조업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가 230명 되는데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근로자 측에서 작년에 내놓은 것은 그 A, B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그룹하고 비교적 낮은 그룹하고 그래 높은 그룹은 15만 이제 9천. 낮은 그룹은 14만 9천. 이래 만 원 차이를 해가지고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사용자 측에는 이건 또 전혀 다릅니다. 10만 원이다 이거예요. 10만 원이고 낮은 측이. 그리고 높은 측은 10만 5천 원이다. 그럼 이 사이가 갭가 벌써 4만 내지 5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 측에서 이걸 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그 실시할 때 근로자 측에서는 퇴장했습니다 결국. 퇴장하고 퇴장 뒤에 결국 다수결로 해서 정한 것이 지금 일당 낮은 그룹부가 일당 3,700원 그러니까 거기 11만 1,000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그룹부가 일당 39,000원, 3,900원 그러니까 이제 11만 7,000원 되죠. 그러면은 그 임금 최저임금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최저임금의 그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개편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도 그 임금을 그렇게
근데 그게 조정할 수 이렇습니다. 있습니까? 되게 이제 지금 대기업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아, 대기업에는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중소기업, 영세기업, 무슨 마지널 인더스트리죠. 네. 한계 기업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한계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일본에서는 물론 처음에 그 어망을 만든다든가 뭐 쥐포를 만든다든가 뭐 이 아주 도자기 만든다든가 이런 저희 기업이 일본에서는 이 임금 수준이 올라졌거든요. 예. 올라가니까 일본에서는 버리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봉제라든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임금을 가지고 그 육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미 수출 이제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저희 그 효과를 얻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는 우리나라도 어서는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버리지 않을 토리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공인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더 싼 임금을 가지고 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임금 덜어 그런 그 마지널 인더스트리는 덜은 버리고 또 덜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보다 더 기술 산업을 육성을 해야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만약에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고 그러면은요. 예. 그럼 그에 따르는 실업률의 증가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대책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이 최저임금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뭐 그 첫째로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둘째로 그 근로자가 생산하는 그 생산성과 이제 이 매치가 돼야 된다. 생산은 별로 안 하는데 임금만 높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최저 생계비하고 생산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이걸 정하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너무 낮춰 정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아서 우리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준비가 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월 지금 11만 1,000원이다. 이게 그 수입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 그 사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의 총 수입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이 기본급이고 네. 여기에 이제 그 보너스라든가 주택 수당이라든가 가족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붙으면 대체로 한 15만 내지 최저가 17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걸 합친 것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기본급만 정하고 있거든. 그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실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을 정하면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임금 구조를 체계를 개편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한다면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면 우선 하우 상박을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게 좀 하우 상박을 해가지고 맨 밑에 그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수입이 좀 높아야 되고 그 대신에 위에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아야 되고 또 기술직은 좀 후하게 하고 사무직은 낮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임금 체계가 좀 우스운 게 보너스는 그저 덮어놓고 1년에 500%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너스라는 거는 그 기업체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 보너스 체계를 이거 바꿔야 될 겁니다. 네. 그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보너스는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이제 원칙적으로야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줄 수는 없죠. 예, 그런데 그 대신에 흑자가 나면 흑자 난 만큼 보너스를 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 체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그래서 너무 높이 정해 놓으면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기업이 이제 이 도산되는 기업이 생기니까 실업자가 생기고 또 너무 낮추 정하면 그게 이제 일반 이 근로자들의 이제 이 권익을 보호 못하는 것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산업 개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 금융 재정 또 혹은 직업 훈련 이런 정부의 그 뭐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지도가. 예. 그 노사 분규가 그 참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 노사분규의 기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처음에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한 데서 출발했으니까 이 근로자에 대한 이제 임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계 임금으로서 이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이 주가 되는데 수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해외 시장에 몇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비가 적어야 된다. 네. 생산비가 비용이 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제 경쟁에 우리가 그 비용을 어디서 덜 들이냐 하는데 이건 대개 후진국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임금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는데 뭐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은 처음에 5,000불 뭐 하던 게 요즘에 뭐 수출이 지금 요즘엔 450불, 50억 불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70년대부터 수출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국민 소득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뭐 2,000불대 하지만 요즘은 3,000불을 뭐 거의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불대에 주던 임금하고 지금 3,000불대에 와서는 그만큼 이제 그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라 못 갔단 말이에요. 예, 따라 못 갔어요. 근데 그게 어제 그것을 이제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노사분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사분규의 기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업인들의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된다. 네. 이 기업은 근로자들하고 자기들하고 합쳐서 만든 기업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소득이 높아졌으면 그만큼 분배도 이 근로자들한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그 사업주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이 질서의 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돈 주고 했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피고용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대우가 적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근로자들의 요구는 임금뿐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우해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기업인들의 그 의식 구조의 변화, 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 소득에 대한 분배를 공정히 해줘야 되겠다. 기업 이윤에 대한 분배, 네. 막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의 욕구라는 것이 임금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대우라든가 그렇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해결되려면은 그 기업주나 기업에서만 일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물론 양쪽 다 갖고 있죠. 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임금이란 건 우선 임금의 그 물질적인 면에 임금의 측면에서 보면 임금이란 거는 이게 이렇습니다. 기업주 측에서 보면 비용입니다. 나가는 비용이고 근로자 측에서 보면 소득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측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업주 측에서는 적을수록 이제 이익이 나고 이런 그 이해 상반관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상반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그 이해 상반관계만 생각하면
19세기 말기나 20세기 초기에 서울아파와 같은 그 계급 투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아파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임금이 반드시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은 비용이지만은 그것이 적절하게 나가면 생산성을 높여준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절하게 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면 그만큼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또 이 생산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 기업자 주 측에서도 그 임금을 보는 면에서 우선 그런 생산 임금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또 근로자 측에서는 역시 그 기업이 도산되면 기업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기업이 도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과거에 못 받았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그 기업과 더불어 이제 성장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화는 기업체 측에서는 기업의 현황을 이 근로자 측에다 이야기하고 근로자는 그걸 이해함으로써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그것이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그 자료 제공이 안 돼 있거든요. 기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익 보는지 손해 보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 통로가 없었다. 막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선생님께서는 오늘날의 그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그 지금도 이 비관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 양쪽이 있습니다. 물론 개방 체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보니까 선진 외국 자본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종속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이 나가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대부분이 이제 그 외국 자본의 내지 기술에 예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개 19세기나 20세기 초기에 이제 그 자본주의의 생리인데 20세기 후반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사이는 이게 마치 이제 한 사회에 있어서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서로 협력 체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 25~26년간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이미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약점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외국에서 팔린데 일본은 부품 만들면서 앉아 돈 벌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첨단 기술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그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은 취약점은 갖고 있죠. 그런데 앞날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이 기술 개발을 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투자가 일본의 기술 투자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어렵습니다. 자본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자본 집중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국제 경제에서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스케일 인더스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커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이 기술 산업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규모가 크기 위해서는 자본이 커야 되는데 자본이 크려면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하고 일본에서는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해체했으나 오늘날의
다시 또 이제 그 규모가 큰 재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물론 규모가 큰 것이고 자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본이 몇몇 개인의 자본은 아니고 네. 그것이 국민 자본을 통해 가지고 국민 자본의 총화가 규모가 큰 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도 이제 그 개인 내지 일부 이제 가족 자본 막 이런 게 모아서 자본이 독점돼 있거든. 기업이 이제 대규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이 커야 하는데 자본이 집중돼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대 경제에서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자본을 국민적 규모에서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주요한 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생님 생각을 하십니까? 선진국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시장 개방은 이건 뭐 어차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국내 경제로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죠. 근데 요즘에 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그 대처 방안이 조금 그 어떤 이 핀트가 잘 안 맞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겠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우리 물건을 우리 이 경제라는 것이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제고 따라서 우리도 대외적으로 시장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열어야 하는 건 이건 뭐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여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오는 상품이 우리 상품하고 이제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질을 높여가지고 외국 상품이 들어오는 거하고 같은 질을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만일에 그와 같은 질의 향상을 못하면 그건 뭐 이제 적자 생존으로서 이제 밀려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산업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제 농촌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 2세 경영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 그게 이제 이 구라파에서는 대개 1952년부터 독일에서 이제 자본과 경영을 분리한다 이런 뭘 해가지고 자본은 이제 전문적인 경영인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70년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역행하고 있어요. 기업은 창업주의 그 이해관계에 없으면 이제 그 기업이 대한 관심이 적어져서 기업이 오히려 번영할 길을 상실한다 이런 그래서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과거에 이제 재단 이사장이 총장 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놓으니까 그 학교가 발전 못하더라. 그 총장 해제해라 해서 요즘에 이사장이 총장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금 역행하는 이상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세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세들은 이건 머물러 그야말로 노력을 해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동료들 간에서도 서로 고생한 그 고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1세는 같이 일해서 같이 기업을 키웠으니까. 근데 2세는 그 성공한 후에 와서 덜컥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단순히 외국에서 배워온 이 지식이죠.
막 그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 창업주들이 갖고 있던 그 고민을 이세가 어느 만큼 이해하느냐 하는데 우선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1세하고 2세 사이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1세는 비과학적이고 2세들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왔거든요. 따라서 우리 기업을 한 단계 올리는 새로운 합리적인 경영으로 그 탈바꿈 시키는데 2세들이 한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2세 문제가 이제 장차 이제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전에 우리나라의 경제계 뭐 이제 그 원로하고 얘기해 봤더니까 자기 생각으로서는 2세까지는 역시 그야말로 이제 창업주의 가족이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3세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기업인들한테 이걸 경영자한테 남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라파에서도 물론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18세기 자본주의가 이루어가지고 19세기,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대개 이제 그 가족적인 승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그것이 이제 그 경영인들한테 전문 경영한테 승계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서구라파의 오랜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단숨에 이제 뒤집어 놓기는 어렵죠.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 선생님의 아호 이산이시지요? 예. 그 다소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그 의미를 가지셨는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아우는 대개 이제 친구가 그 사람 성격을 보고 저어준다거나 또 자기가 이제 고향에 살고 있던 동네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산이라든가 시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짓는다든가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 아우는 사실 내가 지은 겁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내가 중국 옛날에 고전을 보니까 우공의 이산지변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여기 학생들 되게 알 겁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아침에 그 앞에 산을 허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아 그 왜 앞에 산을 허무리느냐. 그 앞에 산이 가르막혀서 내 집에 이제 태양이 잘 안 든다. 그러니까 나 산을 허무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가 이 사람아 그런 어리석은 짓 왜 하느냐. 그럼 산이 맺혔으면 집을 옮기지 왜 산을 허무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좋은 것이 뭐인가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역시 쉬운 것을 따라가면서 하기보다도 어려운 일을 따라가며 하는 것이 좀 어리석긴 하지만은 그 인생 사는 그 하나의 그 교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산이라고 또 부르기도 좋거든. 글씨 뜻 옮기리째. 옮기리째 몇 산자거든. 산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 이 이산이라는 시가 호가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조 시대에 어느 학자가 하나 이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동안에 저서를 굉장히 많이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글쎄 저서가 이제 그것처럼 대개 이제 50년대는 번역이고 60년대는 주로 이제 그 한국 자본주의에 이제 그 있어서의 기업인의 역할. 그래서 한국 기업가사 연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좀 제가 했고 70년대 이후는 한국 자본주의 성격에 관한 걸. 그래서 이제 한국 자본주의 성립 사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은 대개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자본주의 성격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학적 문제 같은 거 조금 내가 이해하려면 이해할 만한 재미있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그 한국 경제사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학교가 된 것이 53년에 이제 부산시대 경제학교가 됐습니다. 네. 그때 창립 멤버로서 거기도 관계했는데 57년도에 이제 환도한 이후에 경제사학교를 그 젊은 교수들 젊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도 요즘에 다 어선 정년퇴직하고 이런 양반들입니다. 같이 이제 경제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주로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연구한 것이 한국 경제사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니까 주로 18세기에 관한 실학의 경제 사상사 연구를 했어요. 실학 뭐 여기 학생들은 그런 얘기 뭐 혹 알는지 모르겠으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는 양 경제적 발전이 없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인데 이 식민지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다. 18세기에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는 어느 때냐 18세기 얘기라 그래서 영조 정조 연간에 그 르네상스라고 일컬을 만큼 서민 문학이 발달하고 그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의 학문이 발달했다면 그 시기에 그 새로운 학문으로서 실학 속에 나타난 근대 그 경제의 발달이 없었을 일은 없다. 그래서 실학 연구를 뭐 내가 별로 했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매월 월요일에 했습니다. 네. 여기는 경제사학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하는 분들도 뭐 홍익섭 선생도 오시고 그때 뭐 젊은 사람들도 모두 와가지고 그 실학 연구에 하나의 그 실학의 경제 사상 연구 네. 거기에 이제 주요한 그 매체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사학회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실학 사상에 관한 그 각종 이제 논문들 나왔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사의 시대 구분 문제 그것도 역시 경제사학회 이름으로서 그때 60년대 그것도 심포지움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 경제사학에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기 임금의 하우 상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임금의 하우 상박에 대한 말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어 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볼 때 그런 하우 상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임금의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하우 상박의 그런 원리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각 기업체마다 지금 그 임금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나온 바람에 지금 월 11만 7천 원 정도 11만 7천 원 정도를 주면 많은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업체마다 지금 임금의 재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래의 임금을 높이고 위의 임금의 상승률을 좁히는 거죠. 그게 하우 상박이지. 그런 측면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는 사람도 20%, 또 1,000원 받는 사람도 20%. 그러면 1,000원에 20%는 200원이고 10,000원에 20%는 2,000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갭부가 자꾸 네, 커지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참 그 굉장히 어떤 계층 간에 그 같은 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차별이 심한 것 같은 것이 있었지만 요 근래 와서는 그것이 많이 그래서 이제 줄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임금 상승할 때마다 네. 하위 측에다는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고 네. 상위 측엔 접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그 하우 상박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또 너무 밑에 사람 적게 받던 사람들이 앞질리게 되지 않을까? 뭐 거기 적절히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무직하고 기술직 사이에 갭부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이 고등학교 출신하고 갭부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일 애들 보면 참 재밌어요. 독일 애들 고등학교 졸업 맞고 4년 동안 대학 들어간다. 거의 그 사람들 대학은 공짜로 다닙니다. 이 국립대학이니까 정부 거의 저 튜션도 안 물고. 그런데 이놈들 그걸 계산해요. 4년 동안 내가 대학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월급 받는 게 좋을까?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서 월급 받는 거 해서 어린이 장래로 내 월급에 여행이겠나 이걸 계산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임금 체계가 기술직하고 사무직 체계 사이를 좁혀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 안 나오면 고등학교에서 한만 우수한 사람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맞고 들어가면 일생 동안 대학 졸업 맞은 사람 따라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딴 사람도 질문 하나. 최저임금을 정할 때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들이 퇴거한 가운데에서 정했다는 건 그만큼 근로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뜻인데 네. 다시 한번 그게 내년에 다시 한번 실시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 정하거나 5년에 한 번씩 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매년 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일에 저기 이제 그 학생 이야기처럼 한 번 정하고 몇 년 간다면 작년에 그렇게 낮추 정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엔 준비도 덜 됐고 또 금년도에 그 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는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취했습니다.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취하고 그래 금년부터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나 근로자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준 겁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또 정합니다. 이제 정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공고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는 새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높일 될 겁니다. 아마. 예. 한 사람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사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글을 쓰시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간단하게 한국 경제사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너무 방대해서 뭐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이 한국 자본주의 이제 성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거는 18세기경부터 오늘날까지의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그 강화조약 때까지의 이제 19세기 말기까지, 그다음 19세기 말기부터 45년까지, 그다음 45년부터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자본주의가 가장 이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건 해방 후거든요.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한국 자본주의가 발달해 내려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역사상 이제 어떤 그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거는 이 예속화의 그야말로 심화되는 과정이다 보는 아주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안 보고 이 자본주의 문화란 게 그 요전에 그 대만 사람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의 그 경제의 그 이동 관계, 문화가 역사를 보면 문화가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의 그 자질도 좋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인들의 그야말로 살아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자질이 좋고 또 역시 그 의욕이 강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질입니다. 이건 뭐 경제에 좋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그 자질도 좋고 또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있고 또 성실하고 근면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이제 이 여건을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래 낙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뭘 낙관하는가 하면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제 과정이지만 이제부터는 그걸 소화하고 있다. 또 소화해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문화는 보세요. 미국에서 일본에 건너와서 우리는 일본에서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이제 그 중공 쪽으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단계지 예속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면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내가 원래 고향이 이북입니다. 네. 근데 6.25 때 그 이북이 해방됐을 때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조금 있으면 아주 통일돼서 뭐 할 건데 뭐 여름방학쯤 되면 올라갑시다. 그 봄에 이제 그랬거든요. 저희 겨울방학쯤 되면 올라갑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후퇴했잖아요. 그러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난 아직 이북에 가족들 들어 있어요. 예, 그 동생들도 있고 뭐. 그래서 죽기 전에 사실 이북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오래오래 그 연구도 하시고 후학들도 이렇게 지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차츰차츰 이북하고의 네 그러니까 그런 뭐가-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물론 희망을 가지게 그렇게 됩니다. 돼야죠. 예. 네. 아이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 마음에 희망을 주는 아닙니다. 말씀하셔서 선생님한테 제가 어떻게 희망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아니, 그렇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조기준 선생님을 모시고 경제학자로서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의 길과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박수로 환송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